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지금 성경 아나운서 대신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1일부터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비 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그칠 뿐이므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합니다. 소비 쿠폰 정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고 내수 활성화와 골목 상권 살리기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기 위해선 적시에 중장기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무엇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구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린 지 20여일 정도 지났는데요. 교수님께서도 신청하시고 사용도 하셨겠죠? 네, 당연히 신청했죠. 신청했고, 네. 저는 그냥 요거를 그냥 차분차분 쓰고 있습니다. 아직 한 3분의 1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는 한 번에 다 써버렸습니다. 예. 아이 학원비로 내니까 예. 금세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직장이 인천이니까 네. 그냥 쓰는데 저희 집사람은 또 이게 인천에 살지만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좀 쓰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신 써준다고. 안 넘겨주시죠? 네, 안 넘겨주네요. 네. 자, 보도를 보니까 95% 이상이 신청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소비 쿠폰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할 텐데 일단 얼어붙었던 골목 상권에 활력이 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면서 매출이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좀 지급하고 첫 주에 이제 가맹점 전체 매출이 전주보다 한 20%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전년 동기로 비교하면은 이제 첫 번째 주는 한 5.5%, 그다음 두 번째 주는 6% 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비 진작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어떤 매출 증가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정확하다고는 조금 보기 힘들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없었더라도 뭐 경기에 의해서 증가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조금 엄밀하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가지고 차후에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 네. 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소비 승수 효과, 소비 유발 효과를 기대한 부분이 컸거든요. 내수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경제학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이제 국민소득 혹은 국내 총생산은 구성한 요소는 이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들로 이제 연결이 구성이 돼 있겠죠. 근데 결국 이제 승수 효과라는 거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근데 이제 또 소비가 증가하니까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또 소비가 증가하고, 이 연쇄 작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처음에 투입된 자원보다 더 많은 정도의 이제 소비가 창출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소득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다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게 이제 스킴의 이 정책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일 텐데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 승수라는 것은 얼마나 더 증가하는가, 결국 이 정책의 효과는 이 승수가 얼마나 크느냐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게 처음엔 이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소비를 늘린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축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럼 이제 저축으로 보다 적게 빠져나가고 이제 소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 그 효과가 더 클 거고요. 이제 저축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유효수요가 부족할 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제 내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요가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이제 실업이라든지 유휴설비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 지출의 투입 혹은 이제 소득 증가,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다라면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급을 했을 때 소비로 많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전망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쟁여두려고 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앞에 경기 전망이 극도로 나쁘다라면 이걸 금방 쓰는 것보다는 이제 미래 소비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부채가 많은 경우 내가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빨리 부채를 갚는데 이제 그걸 쓸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이제 그 지급된 늘어난 소득이 얼마나 이제 소비로 연결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이제 이게 보편적인 지급 방식을 택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 그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을 줄이고 더 많이 지원하는 그 방향으로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 분위별로 볼 때 그 저소득 분위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큽니다. 이게 당연한 게 이게 한계 저소득 분위에게는 당장 이제 지출해야 되는 어떤 필수재에 대한 지출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 아까 차분차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꼭 지금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더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쓰던 부분을 이제 이걸로 대체해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구축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한계 소비 성향이 더 큰 어떤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승수 효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승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금을 늘리는 게 실질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동의를 하신다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 이외에도 이제 그 사실 뭐 이번에 이제 민생회복 그 지원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담했던 이제 자영업 계층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또 자영업이 많이 위축됐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봤던 자영업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 혹은 구제책이라는 표현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게 보상이다라고 해야겠죠. 이제 사회적 비용을 집중적으로 부담을 했으니까. 그렇다라면은 이제 이런 어떤 계층에 대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계층들은 그 이제 임대료라든지 인건비의 비용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 회복 탄력성이 좀 다른 그 제조업 부분보다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광범위한 지원이 그 경기 회복 평균적인 어떤 경기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회복 격차라고 할 수 있는 이게를 줄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어떤 그 선별 지원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보편 지원 방식을 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누구를 지원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별 기준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역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아마 제일 크게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다 보면 이걸 이제 정하다 보면은 집행이 굉장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실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이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예를 보면은 당시에 국세청이나 이런 어떤 그 고용보험의 자료하고 연동해서 즉각 이제 지원을 한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코로나 때의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민생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어떤 형태의 정책들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앞으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좀 사전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을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을 갖다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차 신청 끝났고 2차 신청 앞두고 있잖아요. 그 2차 신청의 대상을 또 정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 부분이 아마 뭐 저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조가 보편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발표된 내용들 보면은 이제 보편 지원의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조금 그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번에 보편적인 지원의 방식을 피치 못하게 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제 선별 지원을 위한 기준들을 정해 나가는 어떤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을 받았었잖아요. 네. 당시에는 격리 상황이라서 좀 지금과는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소비 쿠폰 효과를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 효과는 어땠습니까? 이게 뭐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지급한 당시에는 연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 효과라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효과인데 뭐 연구마다 조금 천차만별은 있습니다. KDI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 100만 원을 지급해서 그 중에 한 30% 정도 활용된 것 같다,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조금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연구가 이제 이유진 교수, 강창희 교수, 우석진 교수 이 세 분이 연구한 건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한 그 4분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게 지급된 늘어난 소득의 한 4분의 3 정도가 지출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자의 연구를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제 승수 효과가 이제 크게 보면 4까지 이룰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처음 투입된 예산보다 한 그 이론적으로는 그 늘어난 소득이 한 그 경기 진작 효과가 한 4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 작년에 이제 카이스트 연구진의 연구 결과도 첫 5주 동안에 이제 그 매출이 한 4.5% 정도 증가했고 당시에 그 지급된 예산의 그 1.09배 정도의 이제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 그래서 1.09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사실 지급되고 첫 5주 동안의 효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예정돼 있는데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뭐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팔로우업이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이제 그 2차 추경에서 지금 13조 9천억이 이제 국비가 예산이 섰고요. 그 중에 이번에 이제 그 지급된 금액이 한 8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12조 2천억 정도 섰고요. 근데 이제 그 지방비까지 합치면은 총 예산이 한 13조 9천억 정도 돼서 한 66% 정도가 교부가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 2차에서는 이제 4조에서 1천억 원, 그 4조 1천억 원 정도가 더 이제 예산 여유분이 있고요. 근데 뭐 아마 이제 지금 그 지급 대상과 규모 이런 부분들을 정하면서 거기에서 추경을 통해서 더 이제 많이 지급할 것인지 뭐 아니면은 또 이제 1차에서 좀 남은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 부분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여기에 따라서 예산 전체 예산 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있잖아요. 네. 재정 대비 효과로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은 사실 아까 이제 말씀 나눴던 이 정책의 효과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밑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가 될 거고요. 이게 수요 진작에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이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 거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그 연구 코로나19 당시의 그 효과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똑같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소비가 극단적으로 위축이 됐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소비가 위축돼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것뿐 이제 그 당시보다는 조금 효과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소비가 뭐 소비 성장이 좀 미약하다라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현재 이런 어떤 정책이 그 총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소비 쿠폰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뭐 예산이 국채로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총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이제 물가 상승 효과가 작을 것이다라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은 틀림없이 이제 물가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한국의 경우 이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작았다라고 그럽니다. 그 효과가.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물가 상승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최근 이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이런 어떤 그 수요 측의 요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직까지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물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그 비용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과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결합돼서 나타날 우려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정책을 판단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가 물가를 잡는 것이 목표냐 아니면은 내수 진작을 통해서 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냐 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고요. 소비 쿠폰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소비 쿠폰이 이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예.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은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이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 쪽에서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고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그 내용들이 결국 이게 이제 좀 이 정책의 특징적인 건 이제 지역 화폐와 연결해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사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이라든지 경기 위축 상황이 올 때 그 이제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건 이제 계층별로 아까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지역별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일반 지방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교통망이 발전하고 이제 편의가 개선이 되면서 사실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예전에 비하면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빨대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생산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소비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런 어떤 그 돈의 그 흐름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지역 화폐와 결합해서 지급하는 방식은 저는 뭐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소비 쿠폰 효과는 11월 말에 이제 소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대로 된 소상공인 대책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예, 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공통점은 이 소비 쿠폰의 효과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네. 이게 이제 한 뭐 1분기 정도 지나면은 이제 거의 약화되는 것 같다라는 평가고요. 따라서 이 정책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실 그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항상 뭐 어디 가서 말씀드리고 할 때는 결국은 소상공인 부분 혹은 특히 이제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뭐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보존해주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특수 상황에서 이 지원의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지만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골목 상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재단이 있는데 이 기관은 아직까지는 이제 실행기구의 역할을 갖고 있고요. 뭐 우리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벤처는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을 하고 대기업에 대한 건 이제 산자부가 고민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이 소상공인 부분은 중소기업 벤처부의 이제 업무의 굉장히 일부로 이제 남아 있고요. 또 이제 연구소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KDI고 산업연구원도 있고 중소기업 연구원도 있고 하지만은 이 자영업 골목시장을 고민하는 연구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연구의 굉장히 일부분 한 주제로만 이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장기적인 역량 강한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상공인들이 지역 개발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어떤 골목 상권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위해서 지역 골목 상권 개발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제 이런 어떤 골목 상권의 그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 상인들이 직접 상권을 일구었을 때 이제 정책
담당자들은 계속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교체되고 변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을 갖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상인들이 주도해서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이게 상권 개발의 어떤 주체로 참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제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어떤 전담 법률 지원 서비스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은 이제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한 제도 개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구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